김민석은 이겼고 정청래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국민 여론조사는 내가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은 곧바로 깨끗하게 승복하라고 직격했는데요. 정청래의 뒤끝일까요? 아니면 김민석을 향한 선전포고일까요? 이제 어제 정청래 대표가 대전대에서 실패하고 네. 올라오면서 혼자 이제 자기 차에서 예, 뭐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아, 꼬리표 달지 마. 꼬리표 달지 말고 깨끗하게 승복하면은 정청래의 미래가 있어요. 네. 이번에 누가 그렇게 많이 받을 걸 알았겠어요. 네. 미래가 있어요.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양쪽 다. 아주 정청래 후보 전 대표가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지지 세력들이 많이 탈당하려고 한다 하니까는 탈당하지 마라. 네네.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그리워하겠느냐. 이건 당에서 그리워한다 이러기 때문에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잘하고 있는 건 잘한다 하고 아유, 네. 너무 멋지십니다. 일탈하는 것은 가차없이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아유,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제가 존경 안 할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옷 잘 입는 신사로도 선정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정말 제가 존경 안 할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 문제 같은 것도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하니까 수사하고 있고. 그 수사에 맡겨야 돼요. 네. 그걸 가지고 가서 또 뭐 간다 어쩐다 이러면 안 돼요. 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묻어버리고 가야지 네. 끌고 다니면 안 된다. 저는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전 과정에 대해서 답답함과 우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임미애 후보하고 사퇴를 하면서 김용호 후보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어떤 의미로 비춰지는지를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그 결과가 오히려 역풍의 결과나 다른 식의 또 역결집을 만들어낸 이런 식의 현상으로 뭐 해석을 해도 될 정도로 마지막까지 당내 선거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나치게 좀 대결적인 구도로 비쳤던 부분은 너무 아쉽다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총평으로 먼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사실은 마지막에 최고위원들 3명은 굳이 이야기하면은 친청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팀 정청래 후보 3명이 됐다는 것을 볼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조금은 그래도 당청에 대한 조금 더 조금 협력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생각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불안과 우려, 비판적인 부분 여기에 대한 어떤 견제의 의미가 좀 적절하게 들어간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우선은 청평을 드립니다. 과정은 굉장히 상처도 많이 나고 과열 양상으로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나름 좀 균형이 잘 잡힌 결과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게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당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비판적인 시선도 보냈지만 네. 이 결과가 또 다른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이 마지막 결과에서 조금 나온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을 당선자나 아니면 낙선자 모두가 조금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결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요? 일단 저는 그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진행되는 과정은 되게 불편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참 묘하게 편안해요. 다른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던데 저는 되게 편안하고 지금 상태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인데 저는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 했는데 이번 선거는 사실은 결과보다 결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아, 그렇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 전체 득표를 봤을 때 특이한 점은 호남에서의 차이지 나머지 점이 특이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과정을 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향후 민주당만이 아니라 범민주 진보 진영과 대한민국 미래에 아주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럼 뭐 할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철학자니까 이 관련에 대해서
논문까지는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글을 한 편 써야 되겠다. 그래서 뭐 글을 쓰고 있는 중이고 네. 그 과정에서 좀 생각나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좀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따가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나오실 테니까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의 성격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의원님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나쁜 평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40%에 가까운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또 역시 반명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통합 하나로 가자가 이것도 완전히 시작부터 엇나갑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규정을 해버리면. 예. 이따가 박지원 의원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미리. 네, 이따가 뒷담화 아닙니다. 박전호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는 없는데 네. 정말 지금 이야기한 그런 언어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과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결처럼 구도를 만드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워딩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장 나쁜 해석이에요. 네네. 예, 예. 그거 다 빼갖고 그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보기 드물게 좀 감정적인 아니면 노선 갈등처럼도 비춰질 정도로 사람들을 답답하고 힘들게 한 전당대회였던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 결과와 원인, 과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신임 지도부의 역할일 텐데 이 평가를 그 전에 전당대회에서 갈등 구조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미래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매우 날카롭지만 그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서로의 마음을 보다듬고 예.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해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야구에서 보면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야구에서 보면 옛날에 빠따 던지기 빠던 네. 아빠던. 잘 안 했는데 요즘 조금 뭐 허용되긴 합니다만 상대 투수를 배려해서 빠던 안 하잖아요, 잘. 네.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거의 한국보다 더 지금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정치에서는 사실 빠던은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패배자에 대해서 예우하고 또 패배자나 낙선자들을 지지하는 당원 또 지지자들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황금률에 의해서 나뉘어졌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느 특정 세력을 완전히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민석 전 총리 그래서 당청 관계에 이제 뭐 창조적 수평 관계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뭐 굳이 따지자면 낙수 효과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한 재신임을 하는 이런 세력이 한 절반 정도 있었던 거고 또 당원들로부터 올라오는 분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당원으로부터 이 권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또 절반 가까이 됐잖아요. 굳이 이제 이순위 선호 투표에 의해서 한 10% 가까이 차이는 났습니다만 실제 투표 결과는 거의 박빙으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호남 민심이 약간의 가르마를 타준 건데 아무튼 지금부터는 표현도 좀 조심스럽게 네. 통합의 방점을 둔 뭐 그런 좀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 선거를 누가 승리했고 누가 패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선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승패로 빨리 확인하려고 하는 건 누가 승리했다 이런 식의 그 해석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 해석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알게 된 게 성남시장 할 때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니까 15년 동안 비교적 저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 이전부터 정치적인 관심을 가져왔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막 처음 나왔을 때부터 줄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거가 끝나갈 때쯤 돼서 나는 왜 이재명을 좋아했지? 이재명은 나만 좋아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좋아했지?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이외로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줬고 누가 봐도 능력 있는 행정가다라는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특히 대통령 선거 때 대선 때 많이 내세운 것이 먹사니즘, 잘사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먹사니즘, 잘사니즘의
그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유능한 이재명으로서 유능한 행정가로서 국민들을 모두를 잘 살게 해주겠다. 또는 먹고 살만한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겠다. 그런 행정 능력을 보여주겠다. 저는 그런 프레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좋아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능력의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처음 좋아하게 된 건 그쪽보다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서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아래에 있는 자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이후에 쭉 보여준 것은 뭐냐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서민 그 자체의 정치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사랑하게 된, 좋아하게 되고 지지하게 된 저한테 배경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말과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결코 빠지지 않고 한 말이 억강부약 대동사상이에요. 대동사상. 저는 이 두 개의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네. 이재명 정부에 국민 주권 정부는 하나는 먹사니즘 또는 잘사니즘 즉 능력 프레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프레임은 억강부약 대동사상이라는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쉽게 말하면 억강부약 대동사상이라는 이재명 프레임과 네. 또 하나는 잘사니즘 먹사니즘이라는 이재명 프레임의 경쟁이었으면 가장 좋았겠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재명이냐를 놓고 경쟁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경쟁한 진영에서 네. 둘 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치로 내걸었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격은 좀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경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군요. 네네. 이거 새롭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평가 본인들이 내세운 정부에서 제시한 평가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리가 바라는 다시 말하면 잘사니즘 먹사니즘 관련된 이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든가 코스피 지수가 변했다든가 시가총액 순위가 변해 수출 경상수지 다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분명 누가 봐도 대통령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입증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잘사니즘 먹사니즘 입증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억강부약 대동사상으로 가는 대통령의 1년 성과가 있었는가. 이 관련해서 아주 쉬운 말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네네네. 불평등 지수가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불평등 지수. 진위계수라고 하거든요. 이거-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기로는 조금 간극이 더 커진 것 같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모두가 성장하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이 성장한 것하고 부자인 사람이 성장한 것 대개 이 통계를 낼 때는 5분의 1을 내거든요. 20%씩 잘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좀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하위 20%의 경우에 네. 하위 20%의 경우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매달 가구당 50만 원 이상의 빚을 지는 것이 하위 20%예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 반드시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또 버는 돈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실제 소비한 돈하고 실제 쓰는 돈하고 번 돈 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가에서 다 내놔요. 통계 내놓으면 51만 9천 원이 월 평균 적자입니다. 우리나라 월 20%의 가계가. 그리고 이게 줄었냐? 최소한 줄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줄어든다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모든 통계를 보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이재명 대통령 정치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어떤 이재명이 되길 바라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전체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야. 국가 경쟁력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고 그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한테 내가 바라는 이재명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어.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자면 불평등이 있더라도 최소 수혜자, 최대 약자에게는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어. 이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프레임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이 맞다. 하지만 아쉽지만
억강부약 대동세상에 있어서는 성공했다는 지표가 없다. 자, 이 경쟁을 했으면 좋았겠다, 저는. 그 두 가지 경쟁. 이 경쟁을 해서 예. 그랬을 때 나는 A형 이재명, B형 이재명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경쟁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A형, B형으로 하지 마. 표현이 안 좋은가? 오해 사니까 가나. 가형. 가형과 나형. 가형 이재명, 네, 나형 오해 이재명.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네. 해서 경쟁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근데 불평등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좋았다. 전 세계에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극우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의 대부분의 진보 정당이나 민주 세력들이 금융과 타협하면서 어떻게 됐냐?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어요. 주류 기득권으로 국민들한테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보기에는 보수냐 진보냐가 안 중요해. 다 기득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극우 정치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유럽에서도. 이 체제 자체를 이제 부정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극우. 그걸 막았던 게 이재명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프레임이 너무나 약화되고 있다. 나는 이 문제를 적어도 민주당 당대표 선거라면 다시 말하면 정당과 정부가 창조적 서로 균형을 이루는 그런 관계라면 이번 선거에서 이게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누구를 좋아하니 나빠하니 이런 게 프레임이 된 것이 이 선거가 저는 그래서 모두에게 패배를 안긴 선거다. 지금도 저는 민주당이 바로 이 문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 예를 들자면 서민들이나 하위 20% 입장에 눈으로 봤을 때 소득분이 하위 20% 눈으로 봤을 때 또는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주로 기득권 세력뿐이에요. 민주 진보 진영이 아니에요. 이 문제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화합은 절대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노의 자료에 나온 표현, 화이부동. 즉, 군자는 화이부동 한다. 소위는 화이부동 하는 게 아니고 같지만 서로 불화한다. 동의불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된 화해를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얼마나 존중할 것이냐.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선명하게 서로 경쟁하게. 다시 말하면 왼쪽 날개가 민주당에 부러지고 있다. 왼쪽 날개가 부러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여기 나와 계신 소수 정당들도 그 역할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창미 잘못하고 있다. 너무 권력에 민감해요. 나 욕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도 잘 사세요. 한창미 대표님도 계시지만 진보 진영도 너무 권력 함수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서민들의 대변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없어요. 담론 영상이 못하고 있어요. 자, 요거 잠깐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은 이제 실제로 워낙 큰 정당이 됐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뭐 누구랑 더 가깝니 친하니 이런 경쟁 유치한 경쟁은 그만 가치의 경쟁으로 좀 가자.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가치. 또 하나는 가계 소득을 좀 키워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의 가치. 이런 경쟁. 그렇습니다. 와, 난 오늘 좋은 것 같은데 왜 다들 또 별로네 반응이? 난 좋은데 오늘 얘기. 왜 별로인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별로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 안 했다고 하는데 무수히 이야기하면서 광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모든 평론가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와, 이게 맞다. 사실은 지금 박구영 의원님, 박구영 교수님이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 사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과연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이야기하고 한국 사회의 평등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건 실용주의고 중도 전략이었어요. 그때 모든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다 했지 아닙니다. 이거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게 지난 1년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 좀 한 번 더 우리 민주당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많은 지식인들과 그다음에 평론가들 모두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 진익에서 이 이야기 나왔는데요.
독재 시대 이후에 가장 불평등이 강하다고 작년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맞아. 지금은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정치적 권력 관계 이야기만 해온 게 1년 동안의 정치평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주당이 거대화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과연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느냐. 예를 들어서 금융세제 개혁이 나올 때도 오히려 금투세부터 계속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실질적으로 아래를 두텁게 하는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 안에서는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한참 띄웠습니다. 그게 1년 동안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명확하게 되돌아봐야 된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들어보니까 좀 길긴 길어요. 쭉 다 들어보면은 앙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앙금이 어떻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사실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는 했지만 어저께 이제 송영길 대표가 최후 연설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정청래 지지자 최민희 뭐 사람들 지지한 사람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송영길 본인은 김민서가 별도의 존재로서 별도의 후배로 뛰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했던 그 말 한마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해합니다가 아니에요. 정청래 지지자를 이해합니다. 이 말은 나하고 김민석은 한 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게 정청래는 거의 2대1로 뛰었어요. 2대1도 아니야. 사실 정말 소위 말하는 한경호 같은 언론들이 정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XT 벗고 뛴 그걸 보면 정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송에서 제가 어저께 했는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정청래는 지지자들한테 부채의식을 안겨줬어요. 근데 김민석은 당선이 됐는데 빚이 남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빚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뛰었던 그 사람들 쉽게 말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제 이 투자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할지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통합을 이야기하신 거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다. 그리고 어떻게든 김민석 후보가 아니죠. 대표가 이제라도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빚을 갚을 시간이 와버렸어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지금 어마어마한 빚을 지금 자기의 정치적 빚을 지금 졌는데 과연 본인이 하고 싶은 거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심이 들 정도의 상황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갚기도 지금 벅찬데 이제 반대쪽에 있던 사람을 갖다 아우를 그 여력이 있겠느냐 그 말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당장 그렇겠다. 예를 들어 당장 뭐 그 지명직 최고위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친청계 누구를 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현재 가능할 것인가? 그거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왜? 근데 통합을 하려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뭔가를 줘야 통합이 돼요. 그것도 가진 사람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 지지하던 사람들 통합을 원치 않습니다. 나눠먹기를 원치 않아요.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정말로 친청계에다가 통 크게 양보한다 했을 때 당장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인은 언급을 못하겠지만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지금 한 2명 정도가 언급이 되잖아요. 그중에 1명을 선택하면 나머지 1명이 난리가 날 거예요. 굉장히 극도의 분열로 갈 것 같아서 지금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돼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한번 해보고. 다시 김민석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이번에 어쨌건 김민석 후보나 우리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모두 다 탕진해 버렸다. 이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자산을 부를 축적한 그런 과정 아니었나 싶고요. 아까 앙금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정청래 후보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분 마음 안에는 큰 앙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지자들로서는요. 앙금의 수준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배신감 그리고 또 어떤 뭐 분노 예. 이런 게 사실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것 특히 같아요. 제일 큰 게 그겁니다. 그냥 공정한 게임에서 졌다면 예. 사실 조금 섭섭하죠. 섭섭하고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지지자들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정서는요. 분하다, 억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빼앗겼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협박 정도에 빼앗긴 게 아니고 예. 정말 뭐 피투성이가 되도록 피 철철 흘릴 정도로 지금 두드려 맞고 이제 빼앗긴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 후보께서 그 지지자들을 저는 다독이고 위로하고 아우르는 저는 어제 그런 차원에서 저 방송을 뭐 그렇다. 급하게 긴급하게 또 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아까 내가 그 최고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최고위원이 전부 9명인데 지금 그중에 당대표 원내대표하고 어제 5명 뽑힌 사람 나머지 지명직 2명이 남아 있잖아요. 지명직 2명이 당연히 이제 당대표 권한이 조금 큰 거죠. 당대표 권한이고요. 전적으로 당대표가 이제 최고위원들과 협의해서 지명하고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보통 그건 좀 의례적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 지명직 중에 한 명을 청년에게 청년으로 하겠다고 할당하자.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냥 당대표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지명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선출 과정을 이제 거치자. 이 정도가 다 합의된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저 지명직 최고는 청년은 본인이 바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룰을 만들어서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청년 중에 한 명을 뽑아야죠. 그리고 뽑힌 사람을 지명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2명 중에 한 명이라 2명이라는 게 청년 최고위원 2명 청년 예비 최고- 후보로 나왔던 거 2명 말하는 거죠? 예, 청년 최고위원으로 언급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사실관계 확인은 안 돼 있지만 그런 자리를 두고도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돼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일부 레거시 언론들과 뭐 실제로 방송 그리고 정치가 움직이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김민석 대표한테 거의 올인하다시피 움직인 세력들이거든요.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할 때 ABC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 움직임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그들을 움직이는 그렇죠. 동력은 과연 무엇으로 무엇일까? 트레이드 오프를 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트레이드 오프한 그 이해관계의 내용이 과연 당 대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가부터 의심스럽고 그리고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 그 청년 그 최고위원 2명을 놔두고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안에서 또 갈라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좋아했는데 잠깐만 누구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지지했는데 배신을 그 목소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전 방송에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A, B, C가 어느 게 고가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B가 더 나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상당 부분의 B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김민석 이제 당대표는 본인이 어찌됐건 당을 장악했고 본인 말대로 확장을 하려면 결국은 당원들 다시 껴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밑에 있던 외래종들이 그걸 과연 허용을 할 것인가? 내가 여기 왜 들어왔는데? 내가 김민석을 외래종이라는 거 뉴 이재명 그 말하는 거예요. 네, 뉴 이재명 저번 주에 안 보셨구나. 그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 생태계를 이뤄놨는데 거기에서 아니야 기존 생태계와도 함께 해야 돼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지금까지 그 밑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우리가 패배한 사람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움직일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생태계 어렵게 갖고 왔는데 이걸 왜 나눠 먹어 이렇게 움직일지 너무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극렬한 충성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김민석 이제 후보
시절이죠. 네. 그때 후보께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 비밀 연합을 깨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네. 사실은 그 이후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론 근거는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또 이중 당적자, 유령 당원 네. 그리고 비자발 입당자 이 얘기를 했고 사실은 어제도 그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정리해야 된다. 그분 표현대로 하자면 당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러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지금 이제 또 당내 통합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내일 만찬 자리에서 또 그런 뭔가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만으로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 저도. 메시지만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죠. 메시지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신뢰는 거울 같아서 금이 한번 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막 오랜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약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상처가 쌓여온 거예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봉합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말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쌓여온 상처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천천히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원래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조그맣게 났던 상처들, 이 조그맣게 났던 불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불신들을 해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결국 대통령의 역할이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이 사실은 정청래라고 봐요. 정청래 의원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정청래 의원은 그 역할을 기꺼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오히려 당대표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민석 대표가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킬링 팩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대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말 셋 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대통령님을 믿어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저는 대통령님이 최소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 같은 사람은 지부상소를 올리는 거고, 이렇게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올리는 거고, 저희는 저희의 역할을 다 할 테니까 정말 좀. 지난번 1월 달에 그 총리실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 입법 예고안 나왔을 때 사실 우리 다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때 처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판들이 댓글 같은 데서 막 나왔죠.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대다수 우리 지지자들이 예. 뭐 예컨대 장관, 뭐 정승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한다든가, 뭐 봉욱 수석을 예. 또 비판한다든가 이러긴 했어도 대통령을 거명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대통령이 거명됐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서는 우리 당에서도 이런 이제 당원 지지자들의 뜻도 전달하고 했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여론의 흐름에 대단히 민감하게 예. 빠르게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검찰 개혁 법안들을 제대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거기에 비해서 이번 경선 과정 같은 경우에 이런 아주 우리 당이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대통령께서 빨리 그때에 비해서 저는 참 이렇게 뭐랄까요 더디다 이런 생각했고, 더딤을 지나쳐서 사실은 왜 끝내 아무 말씀 안 하시지 하는 이런 이제 뭐 의문까지 들게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는 저는 또 참모진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참모진들은 특히 저는 대호각성해야 되고요. 저도 정말 참모진을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참모진이 약간 제대로 된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저는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대통령은 개인이에요. 대통령이 이기 전에 한 개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윤석열이 내란을 왜 일으켰을까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자기 범죄 사실 밝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되면 재판받고 이런 거 깝깝하니까 내일 안에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대통령님은 지금 이미 재판이 걸려 있는 것만 4-5개 정도 돼요. 그것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까지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문제 해결과 공적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건 아닌가.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하는 불안감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 불안감을 누군가가 좀 이용하지 않는가. 저는 딱 이거에서 이제 고사성어의 조고에 관련된 고사성어의 쥐도기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딱 그 형태가 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불안을 이용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이 최근에 어디에 당선이 된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저는 좀 들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님의 새벽 2시, 3시에 SNS를 올려요. 왜? 도대체 왜? 대통령이 왜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자고 있고 대통령이 왜 이 시간에 이렇게 급하게 SNS에 올려야 할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불안의 근원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한테 퍼져서 영향을 주는 자리인데 대통령께서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일을 한다는 것도 비정상적이고 새벽 2시, 3시에 자기의 메시지를 급하게 전파해야 된다는 건 저는 불안감의 표현이 높아요. 이 불안의 근저에 뭐가 자리 잡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참모들은 그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참모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대통령님의 문제는 저만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그게 지금의 반명 비명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일단 뭐 대통령의 참모라면 두 그룹이 있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있고 사실은 또 내각도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기존에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체제에서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통상 말하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만기칠남형 대통령이다. 왜 대통령께서 저렇게 뭐 그냥 좋게 얘기하면 국장 과장급들이 할 일까지 다 챙기니까 한편 그게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까지 과연 대통령께서 다 일일이 챙겨야 되느냐. 저게 나중에는 다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공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대통령만 바라보게 하는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날 텐데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주변에서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대통령이 만기칠남형이 되는가? 국무총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고 이게 헌법이 부여한 국무총리의 역할인데 저는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못했다. 왜? 뭐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하나 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라 지금 또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적어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좀 보좌하면서 이 당의 소식들이나 또 당원 지지자들의 이런 상황을 제대로 좀 전달하고 가감없이 이야기 나누고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능이 이거 지금 사실상 뭐 작동하지 않았다, 실종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국무회의 생방송을 보면 재밌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그 사람들의 본질적 역할은 대통령을 제어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반대하는 역할이에요. 반대를 함으로써 정확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국무회의 같은 데 보면 어떤 모습들이 보이냐면 국무위원이 건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면박을 줘요. 이게 우리가 대통령에게 마음이 가 있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때는 역시 우리 대통령 모르는 게 없어 시원해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는데 지지자들의 마음이 조금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저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클루가 돼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걸 검토하고 이 과정이 국무회의의 과정인데 저는 이게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계시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도 높이 평가하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정말 생각보다 근본적인 곳에 아주 작은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저녁에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뭐 총평 일단 신 의원님 잘 끝난 건가요? 네, 뭐 긴 여정이었는데요. 그래도 결론은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민주당의 앞으로의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상처를 받았죠. 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이렇게 뜨겁게 열정이 있고 한편으로는 갈등과 분열도 있을 수 있구나를 경험하는 뭔가 초유의 전당대회였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는 서로 치유하고 통합하고 그러면서 오늘 첫 이제 당대표의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응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름답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임세은 부대변인. 저는 좀 전쟁을 치르고 온 네. 기분이어가지고, 네, 뭐 하여튼 되게 치열하게 뜨거운 여름을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상처도 있었고, 또 제가 또 상처를 드렸을 수도 있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진짜로 이재명 정부의 남은 기간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 뭐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저는 이러한 분열이나 상처도 곧 치유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분열이나 상처는 있었군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김민석 대표는 뭘 했어요? 어제요? 네. 어제 바로 거제도 가셨어요. 우와. 가자마자 바로 그 물난리 난 거제. 그 현장 혼자 갔어요? 아니면 최고위원들은 안 가셨던 것 같고 당대표가? 네, 그냥 박선원 의원 가셨나? 하여튼 대표와 바로 임명된 김태선 비서실장 네, 그렇게 해서 같이 거제도를 다녀왔어요. 그건 정말 별 5개 주고 싶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전당대회 그 발표했잖아요. 6시 반 좀 그렇죠. 늦게 뭐 그러면서 누가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어제 뉴스가 메인 뉴스가 물난리였잖아요. 거제 통영 거제는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진짜 이재명 정부랑 호흡을 맞춘다면 물난리 현장에 이 밤중이라도 가면 야 저거 나는 박수 치겠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했는데 갔군요. 저는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래요? 사실 제가 어제는 전당대회 못 가고 연합뉴스에서 이 개표 라이브를 했거든요. 네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상대 패널도 그렇고 이제 민생을 챙겨야 된다 민주당이 그러면서 아니 거제도 민생 현장 첫 행보가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방송 중에 나왔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국민의힘 패널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분이네요.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꼭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고서는 방송 중에 제 타이밍 아닐 때 약간 문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타이밍이 한 6시 반 정도였는데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대기하면서 다들 핸드폰 보고 그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후보님한테 후보님 내일 첫 일정은 그럼 민생을 챙기는 재난 현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드렸거든요. 물론 현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도움이 된다면요. 라고 검토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니 끝나고 나서 첫 행보가 아니라 곧바로 당일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이렇게 정말 빠르게 그 대응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첫 행보를 하셨구나라는 면에서 물론 저만 얘기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와 내일 아침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그냥 그날 밤으로 실행해 버렸는데 저희가 싱크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시죠. 심리적 트라우마가 모든 케이스에 다 굉장히 크고 그때 바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다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네, 그 현지에 가서 지금 당장 물난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도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대목이었고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정신 건강 면에서는 재난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듭니까? 김민석 의원이 사실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이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런 멘트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보통은 함께한 캠프? 네, 구성원들끼리 막걸리 한 잔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전당대회 막무리가 돼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서실장이 대신 김태선 의원 있잖아요. 울산. 네, 울산에 김태선 의원과 그 김태선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캠프에서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분이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왜요? 그러니까 멀리 가야 된다고 그때 거제도 간다고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독이 다 안 풀렸을 텐데 어제 아마 지금 온 힘을 다 썼거든요, 정말로.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정말 거의 진짜 아마 오늘 뭐 아까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좀 감기도 심하게 걸리고 그러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현장까지 갔다는 점에 대해서 이게 집권 여당의 대표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딱 판단을 하면 빠르게 실행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있어. 어제 경남도 운전해갖고 3시간 걸리는 곳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탈진 상태에서 거기를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어제 벌써 갔다 오신 걸 보면서 그게 다 기사화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김민석고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좋은 메시지예요. 국민들과 함께 있겠다는 상징적인 거고 뭐 가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됐겠냐 뭐 어쩌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민생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다는 거 보여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장동혁이 얼마 전에 그 피해 현장 갔었죠. 그거 그림 기억나세요? 장동혁 대표한테 저기 정말 죄송한데 장동혁은 올림픽 공원 말고 기억나는 장면. 저도 재난현장을 한번 간 거예요 최근에. 그랬더니만 이제 공무원들이 쭉 나와갖고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피켓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피켓이 안 쓰니까 뒤에서 봤어요, 이거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왜 가갖고 저렇게 갑질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안감만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장면이군요. 그래서 그 장면과 지금 김민석 후보는 뭐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떠들면서 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아니 그 브리핑 할 때 만약 두 분이 옆에 있었으면 당 대표랑 수행 같이 가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저거 하지 말라고 현황판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눕혀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잡고 있을게요. 오히려 그러고 요즘에는요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옆에서 우산 씌워주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직접 든다고 주로 그런 정치인들의 행보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 가가지고요 피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장동혁 옆에는 임세은과 신현영이 없다. 안 가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데 그런 분이 없다. 있으면 아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정치하다 보니까요. 좋은 정치인 주변에 좋은 또 정치인들이 옆에서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요.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모이죠. 그리고 장동혁 주변에는 부담스러워요. 다 이렇게 피해가죠. 그 와중에 또 이제 몰려드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권을 좀 취하겠다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비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기일이고 해서 쭉 그 일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김민석 당대표죠. 대표의 일정은 주목할 만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전당대회 끝났습니다. 다들 통합을 얘기합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1, 2, 3, 4가 하나, 둘, 셋, 넷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청래 후보의 반응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졌지만 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육성을 들어보시죠.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겼는데요. 그것은 송영길 후보 2순위표까지 더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50점 몇 대 49점 49. 근데 송영길 후보 2순위표 송영산 7대 3이었다면 7대 3으로 가정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송영길 후보가 예를 들어서 10%가 나왔다.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 김민석 후보에게 7을 더했고 저는 3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 49 이렇게 나왔는데요. 7을 더해서 그렇다면 42가 나온 거죠. 저는 50이니까요. 47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42대 47. 아마 국민 여론조사 1차 2순위표 더하기 전에는 47대 42 아마 5% 정도 제가 이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복잡해 보이는데 하여튼 수학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여론조사에서는 42대 47로 이겼다. 실제로 저 결과를 받아보고 분석해 들어가면 정청래 후보의 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50대 49면 이제 선호가 반영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5%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는 건데 약간 이건 의아한 얘기 같기도 해요. 저 발표는 안 된 발표를 그냥 추정한 거잖아요. 네네, 추정이지만 대충 맞죠. 뭐 대략적으로는 이제 뭐 한돌 틀릴 수 있지만 이론 그 수식이 겹쳐 보면은 대략적으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근데 결론이 나왔잖아요. 결론이 나오고 승자가 나왔으면 저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지. 표를 여기를 예측해서 이걸 7 나누고 3 나누고 해가지고 가면 잠시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뭐 아니면 또 그거 부분도 존중합니다. 또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겼으니까 뭐 힘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 김민석 호의 전 대표로서 좀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 도와주시는 게 더 의미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 순위는 어떻게 나왔어요? 1위 이성윤, 2위 최민희, 3위 한민수, 4위 서미화, 5위 박선원 순이었습니다. 야, 집단지성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마지막 대의원표에서 김용 후보 당선을 위해 몰아주기 한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이성윤 후보에게 몰아주기를 했네요. 이성윤 후보가 1위를 했네. 아, 저렇게 놓고 보면 말이 재밌는 게 김용 몰아주기를 했는데 김용은 여론조사에서 꼴찌했고 여론은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이성윤을 1등을 만들었다. 이런 해석이 돼요. 아니 근데 제 말이 아니라 김어준 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아니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싶은데 뭐 굳이 제가 반박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 이른바 인위적인 짝짓기를 최민희 의원 수석을 일단 딱 세팅하고 이성윤 의원과 한민수 의원 반반으로 했잖아. 홀짝 나눠가지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는데 이성윤 후보가 6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달리해요. 호남부터. 그때는 이제 이성윤 후보 먼저 세팅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여자는 뭐 최민희, 남자는 그 한민수 이런 식으로 또 오다가 내려갔는데 그대로 나왔잖아. 그대로 지금.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여론조사가. 그러면 정청래 후보 쪽이 조직력이 막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 정청래 의원이 당에서 오랫동안 팬덤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속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이 팬덤인 분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정청래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람이고 김민석은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믿을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정청래 말하면 일단 믿어야지. 예, 정청래 후보는 부울경에서 이겼거든요. 김민석 후보를. 근데 거기 미키루크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친구로서. 그런 면에서 1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보 얼마나 남발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의원도 이번에 선거인단 구성하면서 다시 짜거든요. 근데 지역 대의원이 있고 중앙 대의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선발을 누가 하느냐? 결국에는 정청래 당대표 때 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간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대의원 선거하면서 사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대의원 리스트 좀 다오 했더니만 사실 내가 모르는 대의원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이거 뭐야? 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역 대의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불만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너무 큰 잡음들이 있으면 또 시끌시끌하니까 당에 그런 위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한 거지 이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 따져보면요.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한두 구석이 아니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1년 동안 당대표 하면서 호남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냥 선거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어떻게 없어요. 조직이 다 동원돼갖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게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여론조사나 여태까지 득표했던 스코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단 한 번도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1, 2, 3등 그다음에 서미와 박선원, 김영 4, 5, 6등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없어요. 비슷하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 뚜껑 열어볼 수도 없는 회사 이름이 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로우 데이터는커녕 그 회사 이름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공개 안 하니까. 거기서는 이런 등수가 나오고 이거를 김어준은 집단 지성의 힘은 이렇게 무섭다고 축복해주면 약간 집단의 힘은 무서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김어준 공장장은 본인들의 그냥 채널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한테 AS 하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네. 그걸 위해서 그렇게 그냥 집단 지성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너무 크게 해석하면 우리가 상처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아한 대목은 있고 의아한 대목이 승패를 가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뭐 게임은 끝났으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찝찝함은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내일부터가 중요할 텐데 그 이전에 하나만 요번에 이제 유시민 씨가 참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김어준 씨, 최욱 씨도 참전을 했다가 나중에 약간 좀 빼긴 했는데 참전해서 지면 영향력이 쇠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민주 진영의 그 메이저 채널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뉴스공장 매불쇼는. 그래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중립기여를 어느 순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당연히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이 두 메이저 채널들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당내에서 잡음, 삐걱거림, 최고위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느냐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듣고 싶은 사람들만 불러서 듣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합리적인 그런 위원들을 모셔갖고 들을 것이냐 이런 면에서 지금 조금 출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거기는 균형적으로 수평적으로 패널 구성을 다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작동하겠느냐 좀 지켜볼 요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김어준, 최욱의 영향력이 감퇴하고 있다. 저는 감퇴한 것 같아요. 이제 정청래 그 후보를 이제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제 물밑에서 사실상 지원을 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힘을 제대로 이제 못 썼죠. 아마 그런 적이 거의 없었을걸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본인이 딱 소위 말하면 딱 그 점지를 하면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그 영향력 하에 이제 이루어져서 성공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야말로 그게 안 통했죠. 그게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 분이 그동안에 민주 진영에 했던 여러 가지 소중하고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때 영향을 주려고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지지자분들이 좀 갈라졌고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을 이른바 뭐 분열의 언어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저주의 언어를 통해서 좀 대통령을 좀 심하게 비난했던 것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진짜 정말 반감 중에 반감 됐거든요. 그래서 전 그 부분도 이제 유시민 전 장관께서 좀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동안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반명이다. 그리고 왜 이 저주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냐, 왜 노코멘트라고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적이 어제 당대표 수락에도 슬쩍 남아있더라고요. 어제 ABC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ABC. 네, ABC. 물론 다른 ABC예요. 유시민 전 장관이 말한 ABC가 아니라 다른 ABC, 민생, 통합, 유능을 얘기하면서 ABC를 딱 얘기했을 때 저거는 일부러 하신 거다. 그렇죠. 나 영어 좀 해 이런 거죠. 일부러 한 거다. 유시민의 ABC의 대척점에서 만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제가 한번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의 갈등과 분열의 ABC를 어떻게 보면 희망과 그리고 비전의 ABC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었거든요. 그만큼 김민석 의원은 유능하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메시지에 있어서도 본인이 정말 뛰어난 능력 갖고 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당을 운영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최고위를 운영해 나가다 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며요. 유유상종. 그러면은 뭐 하여튼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다음에 뭐 악수 패신 당한 사람의 기분 나쁨도 있고 뭐 후보 사퇴하긴 했지만 박쥐 취급당한 사람의 상처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잖아요. 각자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호불호도 있고.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게임이 끝나면 끝난 건가요? 아니 저는 민주당 당원 아닌데 민주당 1번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니들은 최민희 1등 시키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김민석과 정청래 사이에 남은 정치적 앙금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과연 정청래의 발언은 패자의 뒤끝이었을까요? 아니면 김민석 지도부를 향한 2차전의 신호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치의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정치권의 뜨거운 장면을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